미망, 복사꽃 피는 것은 최문자. 한 분홍꽃으로 아무리 세상을 이해하려 해도 그때 새가 죽을 때, 새가 복사꽃 나무에서 이유 없이 뚝 떨어질 때, 벼랑간 사라질 때, 가지는 그때 그 무게가 없어지질 않아. 꽃의 반은 흘리고 반쯤 남은 꽃의 힘으로 소리 지르고 싶은 몸 구석구석마다 울음을 터뜨리는 거다. 그래도 여전히 가벼운 꽃의 무게, 한 분홍꽃이 담을 수 없는 건 뚝 떨어져 나간 무게. 봄마다 복사꽃 붉게 피는 것은 여전히 가지에 남아있는 그때 그 떨어져 나간 마음 때문이다. 두 번째 시입니다. 말과 몸, 이지역. 겨울 눈밭에 묵은 실잠자리 한 마리 앉아 있다. 발끝 차가운 저 희디흰 순수의 가슴을 한 걸음씩 옮길 때마다 산 전체가 부르르 떨린다. 역사는 언제나 말이 아니고 언제나 몸이던가. 네, 복습합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선가 좀 이게 단어를 잘못 일러드린 것 같아요. 불교하고 기독교, 이 기독교는 천주교하고 개신교를 합쳐서 기독교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천주교, 지금 한국에서는 개신교를 대부분 기독교로 하고 또 천주교는 또 그냥 천주교라고 부르죠. 근데 개신교와 천주교 둘 다 기독교입니다. 불교와 기독교의 죽음에 관한 용어 해설. 지난 영상에서 천주교에서는 입적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했는데 어느 분이 댓글에다가 제대로 알려주셔서 다시 한번 설명하려고 해요. 네, 제가 이거는 이제 사전적 의미를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특별히 진짜로 실제에서 어떻게 쓰는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 근데 제가 불교에서는 입적, 그러니까 이 적막할 적자잖아요. 그 적막함에 들어선다라는 말로 쓰고 또 입멸, 그죠? 멸, 이게 이제 그 멸할 멸자인데, 그러니까 죽음을 말하죠. 멸함에 들어선다라는 뜻이고, 또 이거, 그죠? 이 고요할 적자죠. 고요하게, 그 멸함에 임한다라는 뜻인데, 그래서 입적, 입멸, 정멸. 입적과 정멸은 제가 많이 접했던 단어입니다. 이렇게. 그 불교에서 승려들이 돌아가시면 입적했다, 정멸하다 이런 말을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비유적으로 열반 해탈이라는 말을 불교에서는 사용하는데, 열반은 열반이라는 말은 왜 그 산스크리트어 니르바나를 음차한 것 같아요. 한자에서 이렇게 열반하고 썼는데 우리도 그대로 이렇게 열반이라고 쓴 것 같고요. 또 해탈, 이건 이제 한자가 푼 거죠. 풀 해자 벗을 탈자, 즉 풀어서 벗어남. 어디서 벗어나냐면 모든 번뇌와 얽매임에서 벗어나고 진리를 깨달아 불생불멸죠. 생겨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그런 법을 체득한 경지. 불교의 궁극적인 실존 목적이 바로 열반과 해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가셨을 때 열반하셨습니다, 해탈하셨습니다 라고 비유적으로 쓰죠. 육체를 벗어났으니까 육체를 번뇌와 얽매임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에서는 이 세 가지, 사실 제가 들은 말은 이 선종이었어요. 선종.
선종이란 말을 들었었는데 제가 입적으로 착각한 것 같습니다. 네, 선종이라고 해서 가톨릭에서는 이렇게 임종할 때, 그러니까 이거는 또 착할 선자, 마칠 종자 이거죠. 그래서 아주 순수한 그 순수함 상태에서 마침이라는 뜻인데, 저 임종 때 성사를 받아 큰 죄가 없는 상태죠. 착한 상태죠. 큰 죄가 없는 상태에서 네, 마침 생을 마치는 일 이런 것을 선종이라고 합니다. 소천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이제 기독교에서 다 쓰는 말 같은데요. 개신교에서 주로 더 많이 쓰나 봐요. 네, 천주교에서도 소천이란 말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천은 부를 소자 하늘 천자 써가지고 하늘로 부름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서거라고 하는데 서거는 그러니까 사거 사거 죽어서 감 이런 뜻인데 사거의 높임말이라는 뜻입니다. 서거는 서거하셨습니다. 이 말은 사거 죽어서 갔습니다 라는 말에 높임말이라고 합니다. 네, 이 단어 몇 개는 좀 꼭 알아두시면 좋겠죠. 이렇게 열반, 해탈, 그리고 입적, 정멸. 인멸이라는 말은 처음 봐요. 제가 인멸이라는 말은 처음 보는데 흔히 쓰는 말은 입적, 정멸, 열반, 해탈이고요. 또 여기서는 선종, 소천, 서거. 서거는 일반인들도 많이 쓰죠. 네,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이런 한자로 구성된 말은 한자의 그 뜻과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좋겠죠. 뭐 꼭 쓸 줄 알아야 되느냐, 그거는 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한자 쓰는 걸 배운다는 것은 너무너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예. 저는 이제 방법으로 버스에 타면은 꼭 한자 공부를 해요. 그 한방 한자라고 필기로 하는 한자 그 앱 있죠, 앱. 그 앱을 깔아가지고 버스에 타면은 가만히 있느니 계속 써봅니다. 네. 계속 써보고 그러면은 참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권유는 못 하겠어요. 그냥 음과 뜻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근데 이제 그 한자 공부를 하려고 혹시 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신다면 네,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되겠죠. 아주 근본을 공부하셔야죠. 예를 들면 하나 볼까요? 네, 이렇게 이제 이게 지금 종자를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이 실사자에다가 겨울동자를 쓰고 있잖아요. 이 동이라는 것은 겨울동은 한 해의 마무리를 나타내는 말이고 시를 마무리하는 거죠. 이 겨울동자와 실사자도 다 알아둬야 되고 예, 그렇습니다. 또 이거 하나 볼까요? 하나하나를 다 알아둬야 돼요, 이렇게. 이자를 보면, 고요할 적자인데, 집 안에, 또 여기, 아저씨 숙자가 있고, 콩 숙자가 있어요. 이게 지금 집 안에서 옛날에는 돌과 콩을 이렇게 고르는 일이 있었죠. 밥상에다 놓고, 이렇게 밥상을 기울이면 콩만 밑으로 굴러내리고 돌은 안 굴러내리죠. 그렇게 해서 돌을 골랐었는데, 그렇게 되면 차가 없고 기계가 없던 시절에는 콩 고르는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렸겠죠, 밤에. 그래서 콩 고르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고요하다 해서 고요할 적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다 알아야 한자 쓰는 게 가능해져요. 안 그러면 아무리 연습해도 도로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음하고 뜻 정도만 잘 알고 계시면 한자 공부는 충분하고요. 충분한다고까지는 말 못하겠지만 아무튼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시간이 될 때마다 한자 공부를 특히 이제 이렇게 단어 위주로 공부하면 되겠죠. 일부러 한자 따로 할 게 아니라 선종 이렇게 써본다든가 아니면 입적하고 써본다든가 소천하고 써본다든가 네, 그러한 방법으로 한자를 한 번씩
네, 기회가 될 때마다 써보는 것 네, 추천합니다. 한자 많이 알면 굉장히 유리합니다. 네. 한번 볼까요? 또 어떻게 구성할까? 그 시의 이제 마지막 그 마무리를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도 굉장히 고민이 되겠죠. 구성. 그러니까 시의 구성을 우리가 어떻게 구성하고 마무리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네. 미망. 복사꽃 피는 것은 최문자 시인의 시입니다. 자, 봐요. 그러니까 이 시는 미망이라는 단어를 참 맛있게 활용하신 것 같아요. 복사꽃 피는 것은 복사꽃이 뭐죠? 복숭아꽃을 복사꽃이라고 하죠. 한 분홍꽃으로 아무리 세상을 이해하려 해도 그때 새가 죽을 때 개가 복사꽃 개가 아니고 새인데 왜 이렇게 썼을까요? 새가 복사꽃 나무에서 이렇게 새입니다. 새가 복사꽃 나무에서 이유 없이 뚝 떨어질 때 벼랑간 사라질 때 여기까지네요. 이걸 이제 초반부라고 좀 봐야 되겠어요. 기승전결이라면 기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한 분홍꽃으로 아무리 세상을 이해하려 해도 그때 새가 죽을 때 새가 복사꽃 나무에서 이유 없이 뚝 떨어질 때 이 부분을 기승전결이라면 기에 해당하겠죠. 기. 네. 그러니까 초반부는 좀 한 행이 굉장히 짧게 돼 있죠. 한 분홍꽃으로 아무리 세상을 이해하려 해도 그때 새가 죽을 때 새가 복사꽃 나무에서 이유 없이 뚝 떨어질 때 벼랑간 사라질 때라고 하는데 네. 뭔가 좀 초반부라 짧고 빠른 어조인데 뒤로 가면 조금 어조가 무거워집니다. 이게 초반부에서는 그러니까 시적 대상의 특정한 면을 그죠? 시적 대상의 아주 특정한 면을 잡아서 네, 제시하면서 조금 가볍고 빠르게 시작됩니다. 특정한 면이라는 게 뭐죠? 복사꽃의 특정한 면, 분홍꽃이고 네, 그 분홍꽃으로 아무리 세상을 이해하려 해도 그때 새가 죽을 때 새가 복사꽃 나무에서 이유 없이 뚝 떨어질 때 벼랑간 사라질 때라고 하는데 이때 새는 꽃잎이겠죠. 일반적으로는 꽃잎인데 어쩌면 이 시인이 상징하는 게 그 꽃잎을 보면서 소중한 사람일 수도 있겠어요. 또 소중한 사람일 수도 있겠는데 여기서는 그냥 꽃잎으로만 볼게요. 새가 죽을 때 새가 복사꽃 나무에서 이유 없이 뚝 떨어질 때 벼랑간 사라질 때 나뭇가지에서 꽃잎이 뚝 떨어지는 거래요. 근데 이제 벼랑간 사라질 때라고 하는데 가지는 그때 그 무게가 없어지질 않아. 네, 우리가 어떤 그 소중한 사람과 이별했을 때 그 소중한 사람이 빈자리가 정말 이별한 것 같지가 않은 그런 느낌이겠죠. 여전히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저 나뭇가지가 꽃잎과 이별을 했어요. 이별을 했을 때 이때 느끼는 감정은 미망인 거죠. 미망. 여기서 이제 미망이라는 건 뭐겠어요? 혼란을 의미하는 미혹할 미자에 망령될 망자 써볼까요? 한자로. 미혹할 미자에 망령될 망자라고 해요. 미망. 이렇게 써보시면, 네, 이게 이제 이런 미망입니다. 이 미망은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떤 이치, 논리적 사고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살이 어두워서 갈팡질팡하고 혼란을 겪고 어지러운 것이죠. 이렇게 어떤 것에 미망의 감정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망입니다. 그런데 가지는 그때 그 무게가 없어지질 않아. 꽃의 반은 흘리고 반쯤 남은 꽃의 힘으로 소리 지르고 싶은 몸 구석구석마다 울음을 터뜨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여기까지 돼요. 자, 그죠? 이렇게 나누기가 참 쉽게 돼 있어요. 이렇게 탁탁 구별돼 있어서 아주 구별하기가 쉽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승에 해당되겠죠. 앞에서 기의 부분을 받아서 어떤 그 특정한 면들을 아주 구체화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가지가 이제 가지는 뭐예요? 이 가지 꽃은 갔는데 가지는 안 따라갔어요. 우리가 왜 남편이 죽었거나 남편이 죽었을 때 여자가 홀로 따라 죽지 않은 상태를 뭐라 그래요? 미망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미망인, 즉 죽지 아니한 상태를 미망이라고 하죠. 이때는 이 미망일 것 같아요. 이렇게 죽지 아니함이라는 뜻이죠. 미망의 의미가 계속 달라집니다. 이렇게 그때 그 무게가 없어지질 않아. 네. 여전히 옆에 있는 것만 같죠. 꽃의 반은 흘리고 반쯤 남은 꽃의 힘으로 소리 지르고 싶은 몸 구석구석마다. 이것도 참 시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꽃의 반은 흘리고 반 남은 꽃의 힘으로. 아직 꽃은 떨어졌죠. 꽃은 떨어졌는데 네, 아직 남아있다고, 거기 있다고. 믿음이겠죠.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예, 진짜 꽃에 반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 꽃은 떨어졌는데, 아직 그 꽃이 달려있을 것 같은 그 잊지 못함. 죠?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죠? 잊지 못하고 있으니까, 미망. 이때 이거는, 이 부분은 안일 밑자에 잊을 망자, 즉 잊지 못함이라는 뜻이죠. 잊지 못함. 네, 이렇게 좀 띄워놓을게요. 잊지 못함이고, 또 여기서는 가지는 뭐예요? 꽃이 떠났는데 같이 죽지 않음이죠. 네, 그러니까 죽지 않고 남겨져 있는 존재가 가지죠. 그래서 잊지 못함은 꽃의 반은 흘리고 반쯤 남은 꽃의 힘으로 소리 지르고 싶은 몸 구석구석마다 울음을 터뜨리는 것이다. 소리 지르고 싶은 몸 구석구석마다 울음을 터뜨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 몸을 또 맘이라고 생각해도 좋겠죠. 네, 소리 지르고 싶은 마음을 몸 구석구석마다, 즉 가지마다 울음을 터뜨리는 거다라고 하는데, 이 울음은 싹이겠죠. 싹. 네, 꽃이 지고 우리가 싹이 튼다는 것, 새순이 돋는다는 것, 또는 움이 튼다는 것도 그 마음이, 그죠? 그 마음이 이렇게, 그러니까 새순은 꽃에 대한 어떤 미망 때문에, 그러니까 잊지 못함, 이 미망이겠죠. 이 미망, 잊지 못함, 이 미망 때문에, 그러니까 새순은 잊지 못하는 이 미망, 그죠? 잊지 않는 미망, 그 미망 때문에 가지가 흘리는 눈물이라고 합니다. 네, 그 새순이 금방 눈물 어디 갔죠? 울음, 그죠? 울음을 터뜨리는 거다라고 하는데, 바로 그 새순이 울음이려 눈물. 그 잊지 못하는 그 미망의 감정 때문에 터뜨리는 눈물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가벼운 꽃의 무게, 한 분홍꽃이 담을 수 없는 건 뚝 떨어져 나간 무게라고 합니다. 뚝 떨어져 간 무게. 여기까지네요. 이렇게. 여기까지. 근데 이제
여전히 가벼운 꽃의 무게, 한 푸는 꽃이 담을 수 없는 건 뚝 떨어져 나간 무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꽃이 달릴 때도 꽃은 원래 가벼웠죠, 굉장히. 근데 떨어져 나갈 때도 원래 무게를 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가벼워서 담을 무게가 없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기승전결해서 전에 해당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꽃과 가지의 문제를 여기까지 이야기해 오다가 여기서부터는 그 이별의 무게, 그 이야기를, 그러니까 전이라는 건 뭐예요? 어떤 시상을 확 전환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별은 너무 가벼워서 담을 수 없다는 어떤 이별의 무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당연히 결에 해당되겠죠. 결은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다고 그랬죠. 하나는 주제의식을 선명하게 담거나, 또 하나는 깊은 여운을 남기거나 하는 게 좋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봄마다 복사꽃 붉게 피는 것은 여전히 가지에 남아있는 그때 그 떨어져 나간 마음 때문이다 라고 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봄마다 복사꽃이 붉게 핀대요. 붉게, 뜨겁게 피는 거죠. 여전히 가지에 남아있는, 지난해 피었던 그 꽃의 무게가 여전히 그 꽃이 가지에 남아있대요. 그때 그 마음, 또 지난해 그 꽃의 마음이 여전히 가지에 남아있어서 그리움이겠죠. 그 떨어져가는 마음 때문에 봄마다 꽃이 붉게 핀다고 합니다. 아주 시인다운 생각이죠. 그래서 잊지 못해서, 또 떠나간 사람 잊지 못해서, 지난해 피었던 꽃을 가지는 잊지 못해서 봄마다 붉게 피어난대요. 복숭아 나무 가지의 마음이 그렇다고 합니다. 이걸 사람에 대해 적용을 해보면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리움이 되겠죠. 그리움도 이렇게 복숭아꽃처럼 아름답게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때 그 떨어져 나간 마음 때문이다라고. 결인데, 이 경우는 이제 주제의식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경우에 해당하죠. 그래서 봄마다 복사꽃 붉게 피는 것은, 그러니까 복사꽃 붉게 피는 이유가 여전히 그 가지에 남아있는 그 그리움 마음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주제의식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경우입니다. 마무리를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합니다. 네. 다음 볼게요. 다음 시 보겠습니다. 말과 몸, 이지엽 시인의 시입니다. 이 책의 저자죠. 겨울 눈밭에 묵은 실잠자리 한 마리 앉아 있다. 이 제목을 좀 보셔야 돼요. 이렇게 말과 몸이라고 제목. 이 제목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 시에서 많은 시들이 그렇죠. 제목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한번 볼게요. 말과 몸이 뭘까? 그죠? 일단 궁금증을 가져봐요. 시를 읽기 전에 제목을 가지고 궁금증을 먼저 가져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시는 첫 행을 잘 읽어야 돼요. 이게 첫 행. 근데 여기는 게다가 한 행이 한 연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럴 때는 더 좀 시적 사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죠. 겨울 눈밭에 묵은 실잠자리 한 마리 앉아 있다. 첫 행 한행에서 조금 머무르세요. 이렇게. 이게 뭔 말일까? 겨울 눈밭까지는 아주 컬러케이션이라고 하죠. 그걸 연어 관계라고 하는데, 겨울 눈밭 당연한 관계죠. 묵은 실잠자리 한 마리 앉아있다. 이거는 도저히 만날 수 없는 단어잖아요. 실잠자리도 묵은이라는 말도 그렇고, 또 잠자리가 무슨 겨울 눈밭에 앉아있는 일은 있을 수가 없죠.
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첫 행을 아주 생경한 표현, 그러니까 생경하다는 것은 적응 안 되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막 좀 너무 딱딱하고 낯설고 이런 것을 생경하다라고 합니다. 아주 생경한 표현으로 살짝 호기심을 자극하면서 시작합니다. 시의 시작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첫 행이 한 행인데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이 다음 문장으로 볼까요? 첫 문장은 한 행, 한 연으로 되어 있는데 두 번째 문장은 삼행, 삼연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네, 삼행, 삼연으로 되어 있죠. 네, 이렇게 문장으로 보면 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대부분 시조처럼 초장, 중장, 종장 이러듯이 처음, 중간, 결말 이렇게 이루어지죠. 그리고 나서 결말에서 주제의식을 드러내죠. 네. 자, 그런데 이제 발끝 차가운 저 희디인 순수의 가슴을 한 걸음씩 옮길 때마다 산 전체가 부르르 떨린다라고 하는데, 네, 여기 순수의 가슴은 눈밭을 말하죠. 눈밭, 겨울 눈밭. 네, 겨울 눈밭에 묵은 실잠자리 한 마리 앉아 있다라고 하는데, 실잠자리, 겨울 눈밭에 실잠자리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저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존재이죠. 한 마리라고 하는데, 이거를 한 말이라고 한번 읽어봐요. 이렇게 하나의, 이렇게 한 말이, 이렇게 한번 읽어봐요. 이렇게 읽어보면 좀 재밌는 상상이 가능하죠. 네. 그래서 실잠자리 한 마리 앉아 있다라고 하는데, 실잠자리가 계절에 어울리지 않는 존재이듯이 또 실잠자리는 겨울에 죽었죠. 겨울에 있으면 죽었겠죠. 그러니까 움직이지도 못하는 어떤 그 무용한 존재이겠죠. 어쩌면은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어떤 무용한 한마디 말, 이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겨울 눈밭에는 어울리지 않는 그 존재이죠. 네. 발끝 차가운 저 희디인 순수의 가슴을 한 걸음씩 옮길 때마다 산 전체가 부르르 떤다. 그러니까 이 한 마리 묵은 실잠자리 한 마리 겨울 눈밭에 아무 소용 없는데, 네, 앉아 있는 건 아무 쓸모가 없죠. 가만히 앉아서 무슨 일이 있겠어요, 그죠? 그리고 게다가 어울리지 않는 어떤 묵은 한마디 말, 말 한마디 말이 겨울 눈밭에 앉아 있기만 해갖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죠? 근데 이제 좀 움직이죠, 여기서. 발끝 차가운 저 희디인 순수의 가슴을 한 걸음씩 옮길 때마다 산 전체가 부르르 떨린다라고 하는데, 요 중장에서는 그러니까 행동과 몸에 어떤 움직임이 있는 거죠. 움직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의 전율을 이렇게 움직이면 산 전체가 부르르 떤다 그래요. 이렇게. 그래요. 이렇게 한 걸음씩 옮길 때마다 산 전체가 부르르 떤다. 이 말은 그러니까 뭔가 행동할 때 뭔가 변화가 생긴다는 거죠. 우리는 고요한 겨울 눈밭에 굉장히 고요하고, 우리가 순백의 눈이라는 표현 자주 쓰죠. 순백의 눈. 그런 순수한 가슴의 상태, 순백의 상태. 그 상태에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움직여야 산 전체가 부르르 떤데 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걸 이제 결말이라고 한다면, 종장이라고 생각한다면, 네, 역사는 언제나 말이 아니고 언제나 몸이 움직여야
일이 있죠. 또 몸이든가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주제의식을 역사는 언제나 말이 아니고 몸이다라고 주제의식을 아주 선명하게 드러내기도 했지만 던가라는 어떤 의문형 종결음이죠. 던가는 종결음인데 의문형이에요. 그래서 어떤 질문을 던짐으로써 살짝 여운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말이 아니고 행동이 역사를 움직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이 결말도 이와 같이 둘 다 남길 수도 있겠죠. 주제의식도 선명하게 드러내고 질문을 살짝 던지면서 또 약간의 여운도 남기는 거죠. 이렇게 여운도. 네. 이렇게 결말을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마지막 연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거 항상 생각하면서 쓰셔야 돼, 마지막 연. 네, 첫 년, 마지막 년. 그래도 중간은 어떻게 좀 첫 년과 마지막 년이 잘 생각하고 있다면은 중간은 그래도 어떻게 좀 짜맞춰 볼 수가 있는데 첫 년과 마지막 년을 갖다가 잘못 써버리면 네, 구성이 아주 네, 그냥 다 잘 써야 되겠죠. 네. 작품의 성패를 가를 수 있다. 마지막 연에서 주제의식을 선명하게 드러내면 즉흥적인 감동을 전달할 수 있지만 시적 여운을 주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네, 그렇습니다. 진한 여운을 남기려 하면 주제의식이 모호해질 수 있는 단점이 있다라고요. 네, 그래서 잘 써야겠죠. 주제의식을 얼마나 선명하게 드러낼지 여운을 어떻게 남길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목적시의 경우에는 목적시의 경우에는 주제의식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대체로 효과적이다. 주제의식을 선명하게 드러낸다는 것, 이거는 대부분 목적시에 해당합니다. 네, 목적시일 때 효과가 있어요.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부터는 13강 시적 묘사와 시적 진술 묘사와 진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드디어 묘사와 진술이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